차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2030년대 중반, 여기 한 7년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에요. 요게 나오게 되면 400mm급 CTM MR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천부 최초로 대함 공격 능력이 들어갑니다. 지금 KF-21과 관련해서 이 사실 방산주들이 참 많이 오르는데, 이 한국 항공우주인가요? 네. 네, 이곳은 카이는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많은 분들이 이 KF-21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기업 분석의 관점에서 사실 그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실제로 산업은행이 그 사장을 지정하고, 사장의 의향에 따라서 이 사장의 임기 동안 계획이 좀 달라지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많은데, 현재 카이의 사장, 그러니까 신임 사장이 없는 상태로 이제 대행 체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사업, 그러니까 몇 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미래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이런 시각들이 해외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에 많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사장에 대해서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산업은행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장이 임명되고 나면 그 새로운 사장이 새로운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어떻게 카이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저는 이제 주가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이라 보고, 잠재력 면에서는 카이의 주가가 낮아진 이유는 KF-21 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KF-21 외의 사업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한 100억대 몇백억대 사업에서 이제 경쟁사한테 이제 패배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주가 평가에 반영이 됐는데,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제 8조 원대 공개하기 아주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출이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빠르면 2028년, 그리고 이제 늦어도 2030년 이후에 수출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요 KF-21은 원래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만들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이게 실제로 라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라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생산을 하고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팔리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한국도 이제 라팔을 이제 구매를 안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상황의 그 라팔이랑 지금 KF-21 상황이랑 기체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KF-21은 완성되는 즉시 혹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산이라는 게 무기 한 번 사면 3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즉시라는 게 거의 2, 3년 정도로 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전투기 수요는 높아졌는데, 네. 가성비 있는 전투기가 지금 씨가 말랐다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전투기는 누가 뭐래도 F-16이 사실인데, 이 F-16 전투기는 1970년대 처음 설계돼서 사실 미국에선 단종을 시키고 싶어 해요. 특히 제작사인 세계 최대의 방위사업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F-16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비싼 F-35의 그 생산과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F-16을 구매하려면 국가가 최소한 7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KF-21은 이제 막 생산 라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곡이 들어오면 연간 20대 이상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런 납기가 빠른 장점, 그러니까 KF 그 지상 장비인 K9과 K2의 장점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4.5세대,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의 경우에는 스텔스라 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능력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당 1억 5천만 달러, 2억 거의 이 정도이기 때문에 대당 하나로 1,000억 원 정도 되는 KF-21이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비교를 하려면 경쟁 기종을 살펴봐야 됩니다. 유로파이터 라팔에 비해서도 훨씬 쌀 뿐만 아니라 KF-21과 가격이 비슷한 전투기로 스웨덴의 그리펜 E 전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스웨덴 전투기 같은 경우에 F414라는 제네럴 일렉트릭이 만든 엔진을 하나 탑재하고, KF-21은 이 엔진을 똑같은 걸 2개 탑재해요. 이 말인 즉슨 거의 자기보다 절반의 추력, 절반의 크기를 가진 전투기랑 가격이 비슷하고 무장 탑재량 더 좋고 무기 능력이라든가 기동성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장거리 전략적 타격이 가능한, 그리고 수출 제한에서 자유로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F-35는 이제 스스로 이제 적진을 침투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우리 경쟁자인 라팔,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럽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이게 400에서 500km 정도 사거리인데 이제 적의 지휘소나 이런 걸 파견하는데 할 수 있어가지고 다들 이 미사일을 원하거든요. 근데 다 팔지를 않습니다. 이게 국제 무기 규정이라든가 수출 규제가 있어서.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국산화된 철룡이라 불리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KF-21에 장착해서 납품하면 수출 규제 없이 이게 장착될 수 있어. 특히 중동 국가에서 이런 기능을 많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4.5세대 중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세대보다는 모자라지만 4.5세대보다는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공중전 성능 이런 것도 우수하고 향후 개량을 통해서 5세대급 이상 성능도 지금 미리 업그레이드 계획이 다 짜 나와 있는 상태라서 결론적으로는 2-3년 내 수출이 거의 확실하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불확실성이나 리스크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능적인 면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 좋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팔리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다들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조금 전에 이게 좀 설명하신 가운데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또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 체계라든가 네트워크 전력화 어떠한 것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가, 개선이 필요한가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 한국이 실전 배치를 해서 운영하기 시작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수출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훨씬 나올 거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무기를 하나 살 때 지금 KF-21 한 대 1,000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0억짜리 무기를 몇십 대씩 살려면 몇 년의 준비기간과 연구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KF-21을 홍보하는 국가들 중에서 남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KF-21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대답이 이렇게 왔어요. 야, 우리는 10년 전부터 전투기를 살려고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들어오면 앞에 10년 동안 조사했던 다른 기종들이 뭐가 돼? 니도 10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하고 자세한 거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수주나 이런 게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요거를 제외하고서도 우리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가성비를 2030년대, 2040년대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투기는 한번 만들면 30년 동안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판매할 기회가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이제 끝물이다 이런 게 아니고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성능 개량을 하면서 해외 기종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가 중요한 이유는 비행기를 팔아도 이제 무기에 대해서 해외 무기들이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면 수입국들이 그걸 살려고 하지 않아요. 빈 깡통으로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이 현재 계속되고 있으며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내후년까지 완성될 걸로 제가 앞서 말한 적의 지휘소나 그 원거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요게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공중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KF-21 미사일로 유럽산을 사용하는데, 유럽산 미사일 두 종을 대체하는 차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차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2030년대 중반, 여기 한 7년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에요. 요게 나오게 되면 일명 한국형 미티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KF-22 사용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티어라는 미사일인데 이거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도록 국산화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같이 그 체계의 부품, 미사일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KF-21에 장착할 미사일들을 아주 많이 연구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보도가 됐던 공대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지상에서 발사해서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을 공중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ALBM이라는 새로운 개념, 요것들을 이제 지금 연구 중이고, 요거 말고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신형 스텔스 미사일, 그러니까 적의 레이더에 안 잡힌 미사일,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업체들이 자체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요게 완성될 때 이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 카이 자체도 KF-21을 개량 계획, 그러니까 현재 블록 1, 2까지 이야기됐지만 블록 3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KF-22EX라고 하는데 우선 인공지능이 대량 들어갑니다. 지금 AI가 유행인 거 아시겠지만 이게 무기에도 지금 AI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AI를 어떻게 사용하냐?
KF-21에다가 AI를 일단 인식시켜가지고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 지금은 알고리즘으로 레이더가 무슨 주파수가 몇 데시벨로 오면 이게 어떤 적이 어디에 있구나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파악하는데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 레이더가 들어가면 이 알고리즘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원래는 잡기 어려웠던 전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적을 찾을 수 있는 이런 AI 레이더가 들어가고 AI 미션 컴퓨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약간 옛날 애니메이션 보면 로봇이라든가 뭐 레이싱카에서 주인공한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게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작전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할 때 대신 조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무인 드론을 조종을 대행해 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멈티가 있습니다. 멈티는 유무인 복합의 약자로 KF-21을 호위하는 무인 편대기를 이제 같이 달고 다니는 건데 아마 오락실 게임 중에서 비행기를 막 총 쏘는 이 슈팅 게임 중에서 뭐 파워 키트를 먹으면 비행기 옆에 조그만 비행기 몇 대 새끼 비행기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개념상으로는 비슷합니다. KF-21은 화력이나 공격력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지역에 KF-21 유인기 대신 가서 작전을 수행해서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이런 무인 편대기와 연계되는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그런 게 일단 우리가 먼저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도 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10년이라든가 이런 어떤 긴 시간의 어떤 그 운용, 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직 좀 멀었다. 아직 좀 멀었다는 게 제 기준은 그러니까 다른 시장 기준 같이 그 국방산업 기준이 좀 다른데 국방산업에서 2년에서 3기면 초단기 사업이고 10년이면 중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래서 원전 건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좀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국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적인 산업이라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많으니까 그것을 잘 구별해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또 이 천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천무 3.0 시험을 좀 얼마 전에 평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2.0, 3.0 어떤 겁니까? 기존의 천무와 뭐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천무 3.0은 사실 천무 2, 3로 이야기를 됐다가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용어를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무 1.0은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239mm 유도탄을 사용하고 요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GPS로 유도된 로켓으로 대량 살상 이런 게 대량 파괴가 가능해서 대화력전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600mm 유도탄 같은 경우에 CTM-290이라는 수출용 유도탄인데 국내용으로 사용되는 그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개종해서 수출 규정, 그러니까 미사일 수출 거리 규정 같은 게 제한돼 있거든요. 요것을 적용한 300km급 이제 무기로 이제 미사일로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다가 추가되는 게 천무 2.0. 요거는 CTM-290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600mm랑 230mm 사이의 중간 크기로 화력은 많으면서도 이제 다양한 목표,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기존의 CTM-290 미사일이 천무 한 대에 2개의 표적을 공격한다면 요 신형 미사일로 천무 한 대에 4개의 표적을 300km 거리 가까이에서 공격할 수 있고 KT-SSM-2 미사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200km, 290km 되는 미사일을 개량해서 이제 사거리를 거의 500km까지 늘리거나 아니면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바뀌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현재 그 수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 회피가 필요한데 요게 대해서 협의를 이제 국제 외교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이 천무 3.0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천무의 완전 완성형입니다. 여기 들어간 것은 이제 400mm급 CTM-MR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천무 최초로 대함 공격 능력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천무 미사일은 전부 다 지상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CTM-MR의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 탐색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움직이는 걸 추적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안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CTM LPGW라고 하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드론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드론 미사일이란 뭐냐? 드론이 이제 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프로펠러나 이런 거로 가니까 엄청 느려요. 지금 뭐 유명한 샤이드 드론 같은 경우에 시속 180km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노출됩니다.
로켓은 빠르지만 쏘고 난 다음에는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적이 숨어버리면 이게 맞추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서 드론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천무 로켓에다가 이제 한 발 혹은 세 발의 그 드론, 공격 드론을 탑재한 다음에 적지대에다 발사해서 드론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적을 탐색한 다음에 적이 발견되면 공격합니다. 이게 이동 표적 공격, 그 다음에 시한성 표적이라 해가지고 막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제 순간적으로 잡기 힘든 것들을 얘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그다음 배회 추적해서 공격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는 게 천무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탄 말고도 개량되고 있는 게 이제 상륙 공격형 다연장이라 해가지고 해병대가 사용하기 위해서 경량화된 버전이 있고, 또 천무 역시 무인 천무, 그러니까 한 대의 그 지휘 차량이 여러 대의 무인 천무를 조종해서 이제 병력 절감형 군대에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무인화된 것도 지금 같이 개발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그 전에 그 어떤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쟁에서 어쨌건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게 미사일 아니겠냐, 포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품을 무기를 수출하는 곳이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합리적으로 동의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존에 이 수입을 한 국가들이 지금 천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도입 첫 번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떤 면을 가장 우수하게 봤을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하나만 딱 짚기 어려워서 이제 잠깐 조금씩 이야기하자면, 일단 화력에서 경쟁 기존과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지금 하이마스라고 하는 미국산 다연장 로켓이 인기를 끌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이제 많이 활약을 했다는데, 이 로켓은 로켓 포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천무 화력을 반입니다. 그래서 로켓 포드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천무의 경쟁자들 몇 개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중국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데, 중국산과 한국산 이 천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크레인에 있습니다. 크레인이 뭐가 중요하냐? 스스로 탄을 재장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다연장 로켓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적인 로켓 같은, 그러니까 북한이 쓰는 로켓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력이 크고 막 엄청 큰 대구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번 쏘고 재장전하는데 한 20분 걸려요. 그 20분 사이에 우리 공군이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천무의 특징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발사대 안에 크레인이 합체가 돼 있어가지고 그 미사일 탄을 공급하는 차량이 발사대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미리 이것저것에다가 발사대 그 미사일 그 포드를 땅에다 떨고 놔요. 그러면 천무가 거기 가서 스스로 바로 2, 3분 만에 재장전해서 화력을 사용하고 다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요게 미국 MLRS에서 나온 그 천무만의 특징인데, 요런 특징을 가진 다연장 로켓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화력과 생존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이 왜 중요하냐? 이런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 천무 로켓을 도입하는 예산 중에서 미사일 포대, 그러니까 미사일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은 한 20%고 80%는 탄을 구매하는 비용이에요. 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이 뭐냐? 이 천무 유도탄, 천무 로켓을 수출하면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줍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서 천무 로켓 공장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도 천무 로켓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공장을 건설해주고 이렇게 공급해줄 능력이 있어야지 전시에 이 로켓포 같은 게 대량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이 소모를 버티게 하거나 이 감당을 가능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폴란드랑 중동이 우리 천무를 선택한 거라 다름없습니다.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어줄 능력이라는 게 안 돼서 그 본토, 그러니까 생산국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 점에서 우리 천무가 강력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천무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만약 수출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결국 또 중국 국경 인접 국가들이잖아요.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까? 왜냐면 저 영유권 문제가 있잖아요. 가끔 전투도 좀 하고, 인도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천무 미사일, 천무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상 공격, 그러니까 적의 포병 부대라든가 기지를 공격하는 데서 지금은 쓰이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천무 CTM MR이라 해서 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생긴단 말이에요. 동남아 국가들이
그 해안에서 중국 함선을 항해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위협을 가지고 있다. 요것을 A2AD 능력이라 해가지고 요게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 사실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이 이 A2AD 전략인데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때는 중국 본토에다가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땅에서 공격하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되돌려줘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배가 지나갈 때 중국 배 대 배, 그러니까 함선 대 함선을 붙이면 이제 중국 배들이 함대는 훨씬 더 크니까 이 승산이 작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숨어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배를 격침시키거나 공격하면 이게 중국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긴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게 중국 본토의 사거리나 아니면 중국 영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 대놓고 반대를 표시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하기 어려워요. 중국 배가 자기 영해를 들어올 때 공격하겠다는 이런 방어적 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것은 중국이 미국 해군이 중국군의 미사일 전략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할 때 대응한 논리인데 그걸 똑같이 대갚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애매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거리가 거기까지 오르면은 이거 공격용 무기라고 판정해서 압박을 가할 텐데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중국이 막 반대하고 뭐 압박을 가하면 이 국가들이 과연 이거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중국의 동남아 전략은 사실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고 자기네 무기를 사라. 그러니까 방산에서의 경쟁 전략이 좀 제일 많습니다. 대놓고 그들의 국방력을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껄끄러우니까 대신 중국 무기를 사라. 싸게 해줄게. 돈도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데 동남아 국가들 역시 그런 거 일부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동남아 국가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 냉전 시대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켰던 것들, 이런 기조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은 이게 완전히 중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무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해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공급하는 게 저희한테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가령 잠수함 같은 경우에,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 동남아나 남미 시장에서 저희가 파는 잠수함들은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장고고3 이런 거를 파는 게 아니라 장고고3 기술은 그대로 가져가되 크기를 줄여가지고 가성비 있게 소형 잠수함들을 주로 공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어용 무기로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면 중국이 그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함대를 보내서 침공하기 어려우니까 더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방산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천무를 도입하고자 지금 타진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를 얼마 전에 도입했기 때문에 천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KF-21 이야기로 시끄럽긴 한데, 얼마 전 인도 디펜스라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LIG 넥슨이 인도네시아의 현지에 그 한국산 무기 생산 공장을 짓기로 MOU를 맺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천무가 수출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면허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전을 같이 해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공장을, 요새 이슈가 나는 게 이제 공장을 해외에 지어주면 국내에 일거리가 줄어든다,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지나면 네. 그 기술 이전 받은 걸로 자기네 자체 국산화를 또 네. 해서 경쟁자가 된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방산 무기를 우리한테 기술 이전 받은 국가들 중에 한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 국가들이 없어요. 튀르키예가 사실 자기네들은 국산 무기가 잘 나간다 이러는데 거기에 한국산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부품 단위로. 네. 왜냐면 그 체계 종합이라 해서 최종 조립이나 이런 공장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부품, 그러니까 우리 창원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국방 산업단지에 있는 부품까지 다 국산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품 공급 기능이 있다. 두 번째로 전시가 됐을 때 이런 국가들한테 생산 공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일단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 북한이나 중국한테 제대로 잘 대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베트남에 K9을 수출했을 때, 베트남 공산국가인데 혹시 중국한테 뭔가 우리 K9 정보가 넘어가고, 북한과도 친하니까 중국한테 북한에도 K9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베트남이 만약에 K9 도입한 다음에 북한에다 정보를 넘겨준다고 치면 그 정보는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베트남이 적국이 중국한테 자신들이 쓰는 무기 정보가 넘어가는 대우가 됩니다. 네.
무기를 산다는 게 단순히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사실상 동맹관계, 뜻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게 되고, 그리고 현재 공장을 세워줄 때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이제 발전됐지만 유일한 한 가지 약점,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건데, 분단 국가면 이제 무기들을 재래식 무기 많이 만들고 이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났을 때 자기들이 산 무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끊길까 봐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봄에 이란과 공격을 했을 때 그 요격 미사일을 한 400~500발 정도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 유럽한테 이 미사일 재고를 많이 받아놨거든요, 주문을. 그래서 한국산 천무라든가 이런 천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과 경쟁에서 떨어지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납기가 2년에서 4년씩 밀립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는 사실 잘 안 팔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불안정해질까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현지의 공장, 제가 앞서 말한 천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랑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이 있고, 이제 AS-21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 공장이 있듯이, 이런 공장들은 전시에는 우리 생산 시설이 만약에 공격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거기 백업 플랜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원거리 병참 기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위 사업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대한민국 운명을 지키는데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시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우리 방산 수출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나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선택하는 순간 운명을 같이 하는 동맹같이 그런 어떤 그 관계 개선이 시작이 된다. 그게 좀 와닿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K9이 됐든 아니면 무슨 K2가 됐든 뭐 KF-21이 됐든 어떤 천무가 됐든 하나가 들어가면서 그 추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국가 간의 그 관계 개선, 이것도 상당히 친밀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새로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우리 무기를 뭐 비밀을 넘겨줘, 그러면 그쪽도 똑같이 취약해지는 게 돼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산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 네, 현재 우리의 그 대외 평가,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현재 수출 상황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민석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